주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인간과 매우 다른 생물인 멍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달 초기 단계의 멍게는 먹이를 찾기 위해 바위 사이에 있는 웅덩이를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쉽게 하기 위해 어린 멍게는 한 개의 눈과 뇌, 척수를 발달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멍게는 꽤 큰 변화를 시작합니다. 멍게는 바위를 발견하고 그 바위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을 고정시키고 나면 자신의 뇌와 눈, 그리고 척수를 먹어버립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놀라셨나요? 이러한 사실을 먼저 꺼낸 이유는 멍게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역시 움직이지 않으면 말 그대로 뇌를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간과 멍게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꽤 가깝습니다. 최근 발달 생물학자들은 겉보기에는 다른 두 종의 유전자를 비교했습니다. 바로 작은 홍어와 쥐입니다. 분석 결과 이들은 움직임과 관련된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유 유전자는 척수, 팔다리나 지느러미의 위치, 인근 근육과 신경을 결정합니다. 이 연구는 보행과 관련된 유전자가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먼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주로 수중에서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역시 그 조상인 수중 생물과 많은 것을 공유하지만 인간의 보행은 독특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인 유인원만 보아도 보통 네 다리를 모두 사용하니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직립으로 진화한 것일까요? 우선 두 발로 걷는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인간은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이동할 때 어린이, 무기 또는 음식 등 물건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두 발로 걷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유아는 걷기를 배울 때 평균 2368보를 걷고 시간당 17번 넘어집니다. 로봇 역시 아직 유아기로서 인간 성인처럼 걷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과정을 숙달한 것에 대해 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두뇌는 특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관성 유도를 통해 이뤄지는 이 과정은 지속적인 위치 보정을 위해 뇌가 계속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의 가장자리에서 귀까지 선을 그어보세요. 당신의 두뇌는 항상 이 선을 지면과 평행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걷기의 모든 면이 뇌로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척수 또한 호흡이나 심장 박동, 걷기에 필요한 리듬을 제어하는 중심 패턴 생성기를 처리합니다. 척수는 멍게의 성충이 바위에 고정되면 먹어치우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척수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걷는 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에 필요한 두뇌의 힘은 그 원리뿐 아니라 방향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신은 하이게이트라는 런던 북부 지역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스트리섬에 있는 집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당신은 내면의 편지 비둘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편지를 발에 묶어 전해주던 그 비둘기의 귀소 능력 말입니다. 경로 통합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추측 항법은 목적지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그러나 어떤 원리로 그러한 능력이 발현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단지 그 능력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런던 중심부를 가로질러 템스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당신은 모르는 지역을 지나갔음에도 결국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방법이 시각적 단서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공간 감각은 시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 눈을 가린 사람들과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과제 수행은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과제 수행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신경과학자인 존 오키프는 뇌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몇 가지 선구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쥐가 자신이 아는 곳에서 돌아다닐 때에는 뇌의 해마 주변에 있는 세포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다른 세포에 불이 켜집니다. 이들은 장소 세포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장소 세포가 있으며 우리가 걸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추가 연구에서는 우리가 돌아다니는 데 도움이 되는 훨씬 더 흥미로운 유형의 세포를 밝혀냈습니다. 머리 방향 세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나타내는 내부 나침반입니다. 근처에 있는 물체에 반응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현재 오키프는 자신을 둘러싼 경계에 반응하는 주변 세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의 두뇌에 자체 GPS 네트워크가 있으며 우리가 걸어다닐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가 어느 날 저녁 밖에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파세지아타라는 것을 즐기는 현지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파세지아타란 동네를 산책하며 친구나 이웃과 수다를 떠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놀랍도록 사교적이고 차분하게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을 고려했을 때, 일상에서 일부러 그런 평온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도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와 도심 지역에 거주하며 2050년까지 이 비율은 80이나 90%로 증가할 것입니다. 도시는 점점 커질 것이지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도시 내의 교통 흐름에 우선 순위를 두며 걷기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 필요한 것과 반대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야 걷기 쉬운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상점이나 학교와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안전하고 흥미롭게 잘 조성되어야 합니다. 거리가 거실과 같이 기분 좋게 꾸며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녹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런던의 하이드 파크나 뉴욕의 센트럴 파크, 방갈로르의 큐본 파크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걷기 좋은 도시는 고령 인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는 노년층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언급된 것들은 꼭 필요한 우선순위라기보다 그저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걸을 수 있는 도시가 주는 혜택은 매우 많습니다. 우선 상점과 사무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걷는 행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제적 생산성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걷기의 이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시를 계획한다면 파세지아타는 이탈리아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경과학자인 오마라는 도시 계획자들이 이즈라는 개념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즈란 도시가 걷기 쉽고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마라는 도시를 디자인할 때 도시 계획가는 건축가보다는 심리학자나 신경과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도시를 걷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보내거나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던 날의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약간 시무룩하고 투덜거리고 싶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반응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신체 활동이 적으면 외향성이나 개방성, 친화력이 낮아집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좀 더 나쁜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자인 오마라는 이러한 변화를 뒤집을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걷기입니다. 걷기가 최고의 약이라고 말한 사람은 고대 의사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아마 그가 현재에 있었더라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하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 87%의 시간을 인공적인 환경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야외에서 걷는 시간이 웰빙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만 신체 활동을 한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약 12%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수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시골이나 녹지와 같은 자연 환경을 방문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회복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걷기뿐 아니라 다른 운동도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행위는 기억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걷기는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몸은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이 유익하지만 웰빙의 관점에서 보면 야외에서의 운동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거리를 걷도록 했습니다. 일부는 강변을 걷고 다른 일부는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산책 후 그들의 기분을 평가하자 강변을 걸었던 사람들의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싶든, 근육을 자극하고 싶든, 아니면 기분을 낮게 만들고 싶든,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야외로 산책을 나가십시오. 1843년 아일랜드의 수학자 윌리엄 해밀턴은 복소수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더블린 중심가에서 직장까지 매일 2시간씩 긴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산책을 하던 중 중요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I2는 J2는 K2는 IJK는 -1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필요한 돌파구였고, 그는 주머니 칼을 꺼내 그가 서 있는 다리에 이 공식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3차원 공간에서의 복소수 연구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수학자들은 해밀턴의 엄적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16일에 해밀턴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걷기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걷기는 수학적 혁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창의성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사색가이자 수필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는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생각도 흐르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틴턴 애비도 긴 산책 중에 쓰여졌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걸으면서 했던 생각만이 가치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걷기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걸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답은 뇌에 있습니다. 뇌에는 기본 모드와 활성 모드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 모드에서는 생각이 자유롭게 떠돌고 탐색하고 기억을 처리합니다. 이는 얼핏 하찮은 상태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모드는 두뇌를 질서 있고 예리한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두뇌는 무언가를 세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활성 모드가 됩니다. 여러 근거에 따르면 창의성은 이 두 가지 모드, 즉 사고 방식이 동시에 발생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걷기는 뇌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간 탐색은 뇌에서 기억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 해마 주변을 자극합니다. 걷기는 수학 계산과 같은 창의적이지 않은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학 공식을 생각해내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인 오마라는 그것을 능동적인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즉, 생각이 자유롭게 방황하면서도 여전히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잠을 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그 해답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걷기가 자신만의 생각을 탐색하는 고독한 활동은 아닙니다. 사실 걷기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그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걷기의 최고 즐거움은 대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150분 정도 걷는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덜 걷는 노인들에 비해 웰빙 수준도 높았습니다. 걷기의 사회적인 면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을 수 있게 되면 더 많이 놀고 말도 더 많이 하면서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단계에 도달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혼자 걷기도 있습니다. 순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걷고 있음에도 깊은 연대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믿음이나 대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갔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됨을 느낍니다. 꼭 순례의 길이 아니어도 됩니다. 혼자 도시길 걷기도 만나는 사람이나 무리에 따라 사회적 행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당신의 동행인 발걸음이 당신의 발걸음에 맞춰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같이 걷다 보면 겪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매우 복잡한 두뇌 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아직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또한 큰 무리 안에서 걷는 것은 심리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위에서 행진하거나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이제 우리는 걷는 능력에 가치를 부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는 우리 모두가 활용해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나와 걸으면서 근육과 두뇌를 자극하고 정신적, 육체적 혜택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입안자나 도시계획가, 의료 종사자들도 걷기에 이런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걷기가 장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녹색으로 만들고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걷기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걷기를 통해 우리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